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의 진행자이자 글 쓰는 작가시죠? 한재우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모르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면은 설명을 듣기도 하고 뭐 학원을 가기도 하고 인강을 듣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혼자 책상에서 이해될 때까지 끙끙대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속에서 이게 연결될 때까지 끙끙대는 과정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계속 암기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 암기가 되었는지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럼 이 두 가지 작업은 다 혼자 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혼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공하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혼공은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 옛날에 공부할 때는 저도 옛날에 저는 이제 학원을 거의 안 다니고 했고 인터넷 강의가 저는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책만 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책을 사서 수학의 정서, 성분 영어 사다가 그걸 보고 또 본다면 시험 이게 옛날 일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커리큘럼보다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잖아요. 더 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요새는 대학교 갈 때도 그 수능 볼 때 뭐 3합 6이다, 뭐 2합 4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목들을 버리고 내가 택해야 될 과목만 공부하고 내가 택하지 않는 과목들은 버리는 친구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 공부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량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해야 될 커리큘럼 양이. 이런 거를 아이들이 인터넷 보지 않고 학원 가지 않고 내가 혼자서 책만 가지고 내 책상에서 공부를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맞고 그렇게 한다면 비용이 거의 안 들죠. 아이들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사교육비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완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별세계 얘기냐 요새 그런 부모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한번 했다가 집 쫓겨날 뻔했어요. 지금 무슨 조선시대 얘기하고 앉아있냐고. 왜?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학생들을 몇몇 알아요. 지금 고1 학생인데 대신 그런 학생들 공통점이 있어요. 책은 많이 읽었어요. 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학원은 잘 안 다녀요. 학원을 안 다닌다는 건 아닌데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겨울방학 때 수학을 좀 학원 가서 예습을 해야겠다. 그럼 보내는데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아이들이 가진 힘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저는 지금도 여럿 알고 있어요. 학원 다니지 않고 필요하면 듣고 빠지고 그리고 요새는 그 인터넷 강의가 그 전과목 올패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1년 돈 끊어놓으면 모든 과목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 그 과목에 대한 설명이 그것보다 뭐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이유는 혼자서 집에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퍼져 자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니까 학원이라도 가서 앉아있고 뭐 수업 듣고 뭐 풀어 그 자리에서 엉덩이라도 붙이고 밤 10시까지 이래야 이제 공부가 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이나 아이 스스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거의 똑같은 질문을 저는 그 코칭하면서 계속 받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특히 이 질문은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고등학교 가도 괜찮냐? 뭐 중3인데 괜찮냐?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간단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어서 내가 별로 틀리는 게 없어. 그럼 사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과목, 아이들이 학원을 당연히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수학은 시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서 내가 해답지를 보지 않고 끙끙대더라도 내가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죠. 뭐 올림피아드 나가거나 요거는 논외예요. 요런 케이스들은 논외고 그냥 뭐 수능 시험 보고 학교에서 1등급 받기 위한 거다. 그럼 내가 수학 문제집 블랙라벨을 풀었는데 내가 틀리는 게 없네? 내가 혼자서 어려운 문제 20분 매달려서 난 풀 수 있네. 이러면은 뭐 학원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를 내가 평상시에 많이 해서 독서력이 좀 있어. 문해력이 돼 있어. 그럼 이런 아이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그 테스트하는 방법은 지금 수능 시험이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수능 시험 평가 문제집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그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는데 내가
잘 안 틀려. 내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구태여 학원을 갈 필요가 없죠.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 그 문제풀이 기술 같은 걸 익히는 쪽으로 가면 되지 학원을 남들 간다고 따라서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구글 들어가셔서요. 수능 전국 수석 인터뷰, 수능 만점자 인터뷰 이런 거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2021년, 20년 이렇게 해마다 만점자들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혼공하는 시간이 많았다,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한번. 네. 그렇군요. 그럼 부모님이 그 홍콩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집을 풀어보게 하는 건가요? 부모님이 확인하는 거요. 네. 어린 경우에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확인하고 문제집 풀어봤는데 별로 안 틀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보드에다가 가르쳐 보라 그랬는데 애가 잘해. 이러면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쯤 되면은 내가 문제집을 풀어서 별로 안 틀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더텅 같은 기출을 풀었는데 오늘 1등급 정도 점수가 나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구태여 불안해서 학원에 가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죠. 네. 학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교육 고민 참 많이 네. 상담을 했을 거 같고 그 외엔 네.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요새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요. 휴대폰. 예. 네. 핸드폰, 태블릿 PC, 애가 유튜브 게임 너무 많이 본다. 음. 뭐 이걸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음. 이거는 답이 명확해요. 핸드폰을 끊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아예 유튜브를 끊는 게 최고예요. 아예 게임을 그냥 끊는 게 최고고, 뭐 네이버 웹툰 안 보는 게 최고고, 차라리 그 시간에 너무 지루하고 괴롭고 머리가 멍하면은 재미없어도 억지로 책을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비워내는 작업이 최선이에요.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못 하니까 마치 그 담배를 한 번에 못 끊으니까 뭐 자꾸 뭐 금연 패치도 붙이고 뭔가 뭐 사탕도 껌도 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다른 것들을 뭐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그 알람 시간 그 설정을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사용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걸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뚝 끊는 게 최고고 끊어야지 돼요. 뇌를 위해서는 유튜브 물론 공부하는 유튜브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탐닉해서 보는 시간은 없는 게 좋아요. 네. 꼭 끊는 게 제일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단호하신데요. 예. 근데 이런 희망은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코칭할 때 저는 핸드폰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 중에 몇몇은 거의 그 자리에서 끊거나 아니면 한 2주 정도 2주, 3주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서 줄이거나 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쁘단 말은 우리가 다 알죠. 알지만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나빠요? 핸드폰이요? 네. 유튜브랑 게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나쁘죠.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아이들한테 손들라고 해봐요. 요즘 얼마나 심각하냐면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막 재미있는 유튜브, 틱톡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하는데 쓰는 시간 얼마니 손들어 보라고 했을 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손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경우는 이제 케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뇌가 망가져요. 간단한 예를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어요. 네가 유튜브를 뭐 4시간 본 친구가 있어. 너 유튜브 4시간 볼 때 주로 어디서 보니? 누워서 봐요. 침대에서 봐요. 그럼 그 4시간 보면 몸이 어떤 느낌이니? 피곤해요. 그거 한 다음에 뭐 하니? 자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본 친구한테 아이들도 알아요. 너 유튜브 네가 30분 봤어? 1시간 봤어? 게임을 했어? 그렇게 한 뒤에 너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눈에 들어오니? 아니요. 다 안 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 당연히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 어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네, 어른들도 휴대폰을 똑같아요. 하루에 네. 막 4-5시간씩 보시는 분들 요즘 많거든요. 많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것들을 보느냐, 내가 생산적인 걸 보느냐는 간단해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걸 끄고 연관 동영상을 눌러버리면은 난 그거 재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을 때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난 딴 걸 누르고 싶어. 그럼 나는 이거를 놀려고 보는 거지 생산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명확히 볼 수 있죠. 근데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본 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읽었던 소설책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활자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읽어도 이게 지루하고 하품이 나오고 해리포터를 읽어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안 떠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해리포터를 읽으면은 막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유튜브 많이 보면은 그런 상상, 공상하는 작업이 안 일어나요. 뇌가. 그건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 소설책을 볼 때도 그러니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문법을 외우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외우겠어요? 안 외우죠. 힘드니까. 인내심이 바닥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야, 이거 중요하네요. 네. 학습 능력 높은 아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 첫째, 정신적 지지. 오. 정신적 지지라고 함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부모님 당연히 내가 내 아이 사랑하지. 맞아요. 사랑은 하는데 시험 성적표를 보면은 가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네, 많이 안 사랑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밤에 잠들 때 내가 낮에 아이한테 좀 너무했나? 그때 내가 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뇌는 그 화가 나는 일, 분노 이런 것들을 겪으면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감정이라서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어요. 왜 낮에 누구랑 싸웠어? 그럼 밤에 잘라고 누울 때 그 생각 나서 나죠. 침대에서 막 일어나. 그쵸. 아까 내가 그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네. 아이들도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을 때 부모님이 잔소리를 했어, 시험 성적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한번 불길이 일어나면 이 불길이 꺼지기 전까지 공부는 못해요.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도마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가스레인지에 헝겊이 옆에 있어서 행주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당장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요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이거랑 똑같아요. 공부는 요리를 하는 건데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내가 화가 났어. 그럼 화를 꺼트려뜨리는데 우리 뇌의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지 공부하는 데 안 쓰인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잔소리 툭툭 너 그거 했어? 뭔가 이렇게 막 아이를 찌르는 소리. 그래서 아이가 막 되받아쳤어. 그럼 이러한 과정이 아이한테 있으면은 그 생각이 아이 머릿속에 스트레스로 남아있고 그럼 그동안에는 책상에 앉아 있어도 사실 머릿속에서 요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나중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좀 내거나 했을 때 부모가 조언하면 먹힐 수가 있어요. 이미 이 관계가 끊어지면은 부모가 아무리 조언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제대로 지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네요. 예, 그럼요. 부모님들 경우에 그 심리 상담 같은 거 할 때 내가 아이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아이하고 대화하는 걸 내가 녹음해서 들으면은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표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지들을 알 수가 있죠. 마치 부부싸움 할 때 그거 녹음해놓고 들으면은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네? 내가 이렇게 앙칼지게 얘기하네?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죠. 네.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앙칼지게 좀 얘기하고 좀 약간 분노를 짓누르지 못해서 아이에게 너무 이렇게 화를 냈어요. 엄마가. 네. 그 순간엔 되게 힘들어하던 아이가 약 5시간 후에 엄마 옆에 이렇게 안기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아이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옆에 와서 안기지만 이게 화를 내는 마음과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아이가 부모한테 주는 사랑은 같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이것대로 있는 거고 화는 화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 감사하는 거고 이런 건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었어. 이게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신적 지지라고 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확인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랑으로 감정을 섞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감정을 섞는지 안 섞는지는 부모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아니, 이거 엄마한테 이렇게 좀 혼나고 그럴 때 제가 네. 이렇게 참 위로를 잘 해주거든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괜찮다. 바르게만 자라다오. 그때는 아빠 하다가 이제 한 5시간 후엔 엄마한테 가 있어요.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아까 게요. 물었던 질문. 네. 엄마가 어렸을 때 더 많이 놀아주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둘째, 공부 확인해주기. 계속 강조하고. 예, 이 부분은 아까 있는군요. 얘기했던 부분이죠. 네. 부모가 특별히 출발점은 부모가 내가 공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고 이것들을 학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건데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걸 인정하고 아이한테 난 모른다 얘기하고 대신 부모가 하는 거 확인해 주는 역할. 사실 이제 컨설턴트들이 하는 것 중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영어 시험 대비할 때요. 영어 본문을 완전히 외워야 되는 학교들이 이제 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본문을 달달 외워야 중간고사 내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원에서 뭘 해주냐? 얘가 그 학교 교과서 텍스트를 완전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은 학원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아이가 그걸 읊고 모르면 가서 너 외워와. 이제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건 부모님들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되려면은 정신적 지지가 되어 있어야, 유대가 되어 있어야 이러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저 공부 확인하기도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만 해도 저는 이제 뭐 명목은 엄마에게 일임한다. 내가 괜히 껴서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명목을 두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 좀 귀찮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님, 우리 때보다 어려운데 이래가지고 그런 공부하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 네. 어떻게 해야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도 똑같은 책을 20번 읽어주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힘들어요. 정작 얼마나 힘드시겠어. 애가 자꾸 자기 주도적으로 기어오면 얘가 또 오네. 뭐 이렇게 그럴 때 있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지만 길게 봐서 이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20번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애가 눈 떠서 읽어달라고 했을 때 저도 힘들고 바쁘고 하는데도 읽어주는 이유는 이게 우선순위가 높고 첫 단추를 바르게 꿰면은 나중에는 제대로 꿰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저는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공부에 대해서 부모님도 돈 버느라 힘들고 집에 가면 피곤하고 나도 내 프로야구 보고 싶고 나도 쉬고 싶은데 아이가 공부를 확인해 주는 거는 사실 내 시간을 뺏는 건데 나를 깎고 잘라내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거래 명세서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빚 갚아? 이거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죠. 그때 이거 안 했잖아. 그럼 그 청구서가 뭐 고등학생 때 학원비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도 자기 진로를 찾지 못하는 자녀로 올 수도 있고 나중에도 계속 부모한테 의존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청구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가님 아주 정말 무섭게 나중에 청구서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막 정신 바짝 드는데요. 지금 LG 트윈스가 몇 대 몇으로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막 어마어마하게 문덩이처럼 불어나서 올 수 있다. 네, 지금 그렇게 당장 생각을 좀 힘들고 귀찮아도 네.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인지를 정해봐라. 네. 좋은 말씀. 네. 세 번째는 목표 설정, 동기부여입니다. 네. 지금 저거는 이제 학습 능력이 높은 아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다 보니까 이미 학습 능력이 좀 있다고 전제하고 세 번째를 이제 적은 거예요. 네. 지금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못 따라가 그러면은 억지로 막 너 나중에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막 요렇게 하기는 당장 그것부터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선 1, 2번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가 홍콩도 좀 되고 열심히 해.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목표가 부모가 원하는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부모님은 동기부여를 한다는 미명하에 대학병원에 가봐.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멋있니? 이제 이런 거. 선생님들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건 축구 선수야.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뭐 아이돌 콘서트장이 좋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체험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축구가 좋아, 농구가 좋아. 그럼 농구장에 가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아이가 키가 농구 선수가 되기에는 영 재능이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라고 해도 그 경기장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기 가면 스텝도 있고 이런 역할도 있고 이런 역할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축구라는 그 힌트를 가지고 그 끈을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당겨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 체험 삶의 현장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진짜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축구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서 그 손흥민 선수의 영어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죠. 괜찮죠? 네네, 훌륭하죠. 그 아이가 뭐 영어를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아이는 나는 요 영화만 좋아, 요 연예인만 좋아, 아니면 나는 요 프로그램이 좋아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것만 좋아하지만 부모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그것과 연관된 영역들을 부모들은 그래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들을 보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요것을 잘하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스텝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내가 축구 선수 할 만한 재능이 피지컬이 안 된다는 거 아이도 알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돌리고 다른 걸로 돌리고 나는 글은 잘 쓰는데 내가 뭐 연예인 할 만한 끼는 없으니까 그럼 나는 방송 작가?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겁을 집어먹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축구 선수, 연예인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하니까 겁을 집어먹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 정말 훌륭하지 않니?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가고 아이는 전혀 관심 없고 요걸 몇 번만 해보면 아이들은 저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야 라는 걸 알죠. 네. 아이돌 뭐 멤버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럼 네. 그룹을 좋아해요. 그럼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나무 위키 찾아봤더니 뭐 수학 올림피아드 뭐 3등 입상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거 슬쩍 이렇게 슬려주고 가고. 어머 이 멤버가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3등 했대네. 아빠 간다. 이렇게 괜히 그냥 하나씩 그죠? 아니 손흥민 선수는 야 축구도 잘하는데 영어도 저렇게 잘하네. 갈게.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네. 그럼 그 친구가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스스로도 너무 잘 아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본능이 너무 공부를 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선 정말 중요한 게요. 공부 원래 하기 싫었잖아요. 하기 싫었죠. 저는 지금도 싫어요. 네. 공부는 원래 힘들고 싫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힘들고 싫었어요. 그 힘들고 싫은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할 때 아이들한테, 뭐 코칭할 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공부가 힘드니까 내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고 쉬운 방법이 있을 거야. 혹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혹시 학원 가면 이거 말고 쉬운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죠. 학원 가도 쉬운 방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끙끙대서 2차 함수를 이해해야 되고 어차피 내가 문장의 오형식을 외우려면 고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공부는 원래 힘든 거야. 힘든데 그 힘든 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빨리빨리 끝내는 게 제일 현명한 길이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그래야 나머지 시간에 놀 수가 있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야 다른 단추들을 이제 꿰 수가 있어요. 힘든데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이냐. 이런 건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거고 쉬운 방법을 찾아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공뿐만 아니라 아이가 꿈이 뭐 반려견들을 돌보는 사람이 됐건 유튜버가 됐건 꿈이 뭐건 간에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힘들잖아요. 원래 힘든 길이고 힘든 거를 뚫고 나가야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를 인식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가 힘들어할 때 거기다 대고 야 아빠는 야 얼마나 그거 한 방에 끝냈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마음속에 부모님이 감정이 지금 들어있어요. 내가 아이한테
좀 뭐랄까 아빠가 으스대고 싶은 마음, 혹은 아이한테 이렇게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를 억누르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우리들은 이제 소위 뭐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이가 힘든 걸 내가 온전히 공감은 하는데 그 길이 바른 길이야. 그래서 너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 같은 건 없어 라는 문장이 만화 베르세르크에 나와요.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 네가 힘든 걸 도망쳐서 거기는 어떤 좋은 것도 없어. 힘든 걸 뚫고 나가야 돼. 대신 우리는 부모니까 아이한테 아이의 그 힘듦과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유행어 그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분 닮은 것 같은데 자꾸 그거 아닌 척하고 말이에요. 근데 아빠 엄마도 힘들었어. 근데 지금 빨리 해야 나중에 쉴 수 있지 뭐 이렇게. 네네. 그렇죠? 네, 그럼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작가님께. 첫 번째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혼공 선생님, 중1 아이의 시간관리법이 궁금합니다. 학교 과제, 수행평가 준비, 학원 과제 등 많다 보니 책 읽는 시간을 언제 확보해야 할지 답답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답부터 먼저 드릴게요. 책 읽는 시간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책을 쉴 때 읽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로 이사를 가서 사실 버스를 하루에 2시간을 타고 다녔거든요. 편도 1시간, 중간에 한번 갈아탔어요. 초4부터 고3 때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 차 안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도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읽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틈틈이 읽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읽고. 그래서 지금 책 읽는 시간을 언제 확보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신 부모님, 또 똑같은 질문을 학생들도 많이 해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냥 이렇게 편한 얘기해요. 학생 유튜브 하루에 얼마나 봐? 핸드폰 하는데 얼마나 써? 네이버 웹툰 봐? 그럼 본대. 물어보면 뭐 30분 한대, 1시간 한대. 근데 그걸 다 하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라는 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 아이가 최소한 변명은 안 하게 되죠. 저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라는 변명은 안 할 수 있어요. 책은 그럴 때 일단 읽으면 되고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학교 수업 듣고 숙제하고 학원 가고 학원 숙제해야 돼서 이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더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그거는 논외고요. 학교 수업 듣고 수행평가하고 학원 가고 학원 숙제하니까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 언제 주냐? 제가 복습을 왜 해야 되고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게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질문해요. 지금 그렇게 따라하면 시험 잘 볼 수 있겠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복습을 끼워놓을 자리가 없어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거는 선후가 바뀌었어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학교 수업에 나온 커리큘럼 내용은 사실 교과서와 자습서, 참고서 안에 아무리 안 들어있어도 90% 이상은 들어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내가 온전히 집어넣으면은 따로 그렇게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수업 잘 듣고 이 교과서 내용과 참고서, 자습서 요 내용들 하고 학교 숙제 같은 것을 온전히 머릿속에 잘 복습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다 시간을 일단 다 투자해서 이걸 먼저 끝내놓고 나면은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 시간에 학원 다니면서 선행을 하던 뭐 영어 문법을 그 뒤에 뛰던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교과서 내용 이거를 온전히 머릿속에 안 넣는 학생들이 사실 뭐 8, 9할은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내용도 머릿속에 없어. 학원 가서 똑같은 내용을 또 들어. 근데 듣고 나서 그걸 복습할 시간은 또 없어. 그리고 진도만 막 나가. 요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이거는 지금 선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 공부에서 복습은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초등 고학년이 복습 전혀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잘하는 아이는 어떤가요? 복습 예습 학원 다 거부하고 학교 수업만으로 잘 따라간다면 초등 6학년까지는 그냥 둬도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랑하시려고 도대체 이거를 왜 쓰셨는지 축하드려요. 복습을 전혀 하지 않고 그도 잘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친구인데요. 학생은 이건 직접 만나봐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있어요. 학생이 독서력이 많이 돼요. 독서력이 충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는 진짜 전혀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구태여 지루한 복습을 하느니 난 내 공부하는 게 빨라. 요럴 수 있어요. 지금 학원도 안 다닌다고 얘기를 했죠. 네. 네네. 그러면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지금 구태여 복습하고 하느니 일단 잘하고 있으니까 가는데 대신 복습을 최소한이라도 해서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를 완전히 머릿속에 넣었는지 부모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이는 복습하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내 책 보고 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이건 안 한단 말이죠. 근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교 커리큘럼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못 따라잡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복습하는 습관을 들여놔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독서력이 별로 없는데도 아이가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커버가 된다. 그럼 조금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괜찮은 친구예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지금 이 친구는 학원을 안 다닌다고 얘기했지만 학원 다녀서 학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진단평가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심하는 거는 큰일이에요. 독서력이 있어서 잘 되는 건 괜찮은 케이스지만 원래 조금 아이가 영민해서 귀로만 듣고도 커버가 돼요라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넉넉 잡아 중1, 중2만 올라가도 그렇게 수업 시간에 듣는 것만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내가 텍스트를 읽고 이것을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작업을 초등학교 때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 중학교 가서 이 텍스트를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중학교가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왜 생각할 때 초등학교 땐 다 수재야. 다 영재 소리 듣는데 중학교 가면 그냥 상위권 소리 듣고 중학교 때 상위권일 때 고등학교 가면은 막 중위권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래서예요. 네. 홍봉이 이렇게나 중요했네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도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재율 작가님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